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전자제품 하면 떠오르는 이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소니입니다. 당시 소니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워크맨, 거실의 자존심이었던 트리니트론 TV, 소니는 곧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절 한국의 삼성은 어땠을까요?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삼성 TV는 공짜로 줘도 안 가진다라고 비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 기술을 베끼기에 급급한 이류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죠.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소니는 삼성에 안방을 내주었고 이제는 삼성의 부품 없이는 제품을 만들기도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도박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 소니의 오만과 삼성의 도박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소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소니는 아날로그 기술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특히 TV 시장에서 소니의 트리니트론 기술은 독보적이었습니다. 화면이 선명하고 색감이 풍부해서 전 세계 방송국과 가정에서 소니 TV는 부의 상징이었죠. 소니의 엔지니어들은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아날로그 화질을 구현하기 위해 수십 년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완벽함이 소니의 눈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이라면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기술을 당장 버리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로 갈아탈 수 있겠습니까? 소니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90년대 중반 디지털 기술과 LCD라는 새로운 물결이 밀려올 때 소니의 경영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LCD? 저건 장난감 수준이야. 우리 트리니트론의 화질을 절대 따라올 수 없어. 소니가 자만심에 빠져 있을 때 삼성은 처절했습니다. 당시 삼성 제품은 미국 대형마트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건희 회장은 큰 충격을 받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경영진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삼성은 소니를 이기기 위해 두 가지 거대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첫째, 아날로그를 건너뛰고 바로 디지털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삼성이 일본의 아날로그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은 걸릴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삼성은 깨달았습니다. 전공법으로는 절대 일본을 못 이긴다. 판을 뒤엎어야 한다. 둘째, 디자인과 브랜드에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이 부족하면 겉모습이라도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전략이었죠. 여러분, 당시 삼성 내부에서도 미쳤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부족한데 왜 굳이 그 위험한 LCD에 모든 것을 거느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도박이 삼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2006년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삼성은 와인잔을 형상화한 보르도 TV를 출시합니다. 기술력은 이미 소니를 턱 밑까지 추격했고 디자인은 소니보다 훨씬 세련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출시 6개월 만에 전 세계 TV 시장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34년간 요지부동이었던 소니의 왕좌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굴욕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니가 뒤늦게 LCD TV를 만들기 위해 삼성의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입니다. SLCD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어 삼성으로부터 패널을 공급받기 시작한 것이죠. 어제의 스승이었던 소니가 이제는 제자였던 삼성의 부품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소니 내부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삼성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미 기술의 주도권은 장인 정신의 일본에서 속도 경영의 한국으로 넘어와 있었으니까요. 가전시장에서의 승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소니는 TV에서 졌지만 여전히 카메라, 게임기, 그리고 휴대폰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전 세계 경제 지도를 바꿀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혁명입니다. 소니는 이 스마트폰 전쟁에서 다시 한번 삼성의 치명적인 일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한 1위 자리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죠. 과연 삼성은 어떻게 소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모바일 시장마저 집어삼켰을까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 처참한 패배를 지켜보며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일본 기업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일본의 폴더폰 기술은 세계 최고다. 이런 장난감 같은 스마트폰은 일본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이것이 소니를 포함한 일본 기업들이 빠진 갈라파고스 신드롬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국내 시장의 높은 점유율에 취해 세계 시장의 변화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삼성 역시 초기 스마트폰인 옴니아로 큰 실패를 맛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대응은 일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자마자 모든 역량을 안드로이드에 쏟아붓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여러분, 실패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모든 성과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아탈 용기가 있으신가요? 삼성은 그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2010년 전설적인 갤럭시 S 시리즈의 시작이었습니다. 반면 소니는 에릭슨과의 합작법인 안에서 우물쭈물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맙니다. 삼성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단순히 완제품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D램과 디스플레이 OLED를 직접 만든다는 것이었죠. 소니가 엑스페리아라는 스마트폰을 만들 때 그 안의 핵심 부품을 누구에게 사와야 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경쟁자인 삼성입니다. 소니가 스마트폰을 팔면 팔수록 삼성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성이 노린 수직 계열화의 승리입니다. 소니는 최고의 카메라 센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에 녹여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조직 간의 이기주의, 즉 사일로 효과 때문이었죠. 카메라 부서가 스마트폰 부서의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반면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지휘 아래 전사적인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삼성은 하드웨어 성능에서 소니를 압도하며 전 세계 안드로이드 시장의 황제로 등극합니다. 일본 전자산업의 심장이었던 소니 모바일은 이제 기타 브랜드로 전락하고 맙니다. 삼성의 모든 주도권을 내준 일본은 2019년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였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들의 공급을 끊어 삼성의 숨통을 조이려 한 것입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삼성이 곧 멈출 것이라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 선택은 치명적인 자책골이 되었습니다. 삼성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공급망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고객사를 잃고 경영난에 빠지는 결과로 초래되었죠. 기술로 안 되니 정치로 해결하려 했던 일본의 오만이 낳은 참사였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삼성이 일본을 이긴 비결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생존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소니는 더 이상 삼성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소니는 가전기업에서 엔터테인먼트, 영화, 게임 기업으로 체질을 바꿨고 삼성은 반도체와 AI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초인류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술 전쟁에선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삼성 역시 지금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죠. 하지만 삼성이 일본을 꺾고 보여준 그 역전의 DNA가 있다면 앞으로의 위기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성이 일본을 이긴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당시 소니의 CEO였다면 삼성의 추격을 막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소니를 이긴 후 삼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이 소니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에 취해 변화를 멈추는 순간 중국이나 다시 일어선 일본에 먹힐 수 있다는 공포였죠. 이때 등장한 경영 철학이 바로 초격차입니다. 단순히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가 감히 따라올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기술적 격차를 벌리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2등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면 얼마나 더 빨라야 할까요? 2배? 3배? 삼성은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V낸드 기술과 차세대 GAA 공정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며 물리적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경영 효율화를 고민할 때 삼성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R&D에 쏟아부으며 도박 같은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안방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깨달았습니다. 기업 하나로는 삼성을 이길 수 없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일본 반도체의 자존심, 라피더스입니다.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8곳이 뭉쳤고 여기에 미국의 기술력이 더해졌습니다.
일본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삼성과 TSMC가 장악한 선단 공정 시장을 단숨에 탈환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30년 전 삼성이 소니를 이겼을 때처럼 이번에는 일본이 파격적 혁신을 통해 삼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탱터는 가전제품이 아니라 AI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로 옮겨갔습니다. 일본은 소재와 장비 분야의 강력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삼성의 공급망을 다시 한번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은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삼성도 소니처럼 거대해진 조직 때문에 의사결정이 느려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죠. 하지만 삼성의 역사는 늘 위기 극복의 역사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말했던 위기는 기회다라는 정신은 여전히 삼성의 혈관에 흐르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제 반도체를 넘어 가전, 모바일, AI를 하나로 연결하는 AI 생태계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소니가 컨텐츠, 영화, 게임으로 도망쳤다면 삼성은 인류의 삶 그 자체를 인공지능으로 지배하려 합니다. 일본이 하드웨어 부활에 목맬 때 삼성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무형의 제국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과 소니, 한국과 일본의 기술 전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니의 정교한 아날로그 기술은 디지털 시대의 족쇄가 되었고 삼성의 빠른 추격 전략은 AI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술 전쟁에는 종전선언이 없습니다. 삼성이 일본에 되갚아준 것은 단순히 매출 1위라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멈추면 죽는다라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10년 뒤 우리는 다시 한번 일본의 역전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삼성의 초격차가 영원한 성벽이 될까요?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의견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이 시리즈가 대한민국의 기술 자부심과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